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이치지만 살면서 직접 겪어보니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착실하기만 했던 남편은 저 몰래 아빠 회사를 통째로 가지려 했고, 그것도 모자라 15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머리 좋고 똑똑해서 회사 대표 자리에 앉혔더니 본인이 다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더군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던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한마음이 되어 저와 다시 잘해보기 위해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있을 때 잘하지는 못할 망정,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용서를 비는 헛똑똑이 남편에게 더는 미련 같은 것도 없었고 시원한 복수를 해주고는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착실하고 똑똑한 사람으로만 알았죠.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러니 결혼도 결심했던 겁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점은 모범생 같은 이미지였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그랬고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갔고 괜찮은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취미가 운동이라고 했는데 건전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경제관념도 있어서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점도 너무 좋았는데요. 저와 만날 때는 돈을 아끼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펑펑 쓰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연봉이 비슷했고 저와 남편 모두 월급의 상당 부분은 저축을 하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3명 있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찐친이었어요. 남편과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의 친구들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친구들이 다 모범생 이미지였어요. 이때 제가 좀 놀랐던 건 보통 남자들은 친구들을 만나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넷이 만나면 커피숍을 가서 수다를 떨거나 당구를 치러 가는 게 일상이라고 했어요. 제가 남편 친구들을 처음 만난 자리도 바로 커피숍이었습니다. 원래 커피숍에 자주 와요? 그럼요. 저희는 무조건 약속 장소가 커피숍이에요. 남자들은 보통 커피숍에 잘 안 가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희는 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금방 일어나겠지 했는데 남자들끼리 2시간을 꽉 채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기지도 않았고 저도 대화를 듣고 있으니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넷이 만나면 카페에서 서로 얘기만 하고 헤어져? 아니야, 우리도 놀 줄 알아. 그럼 이 다음엔 어디 가는데? 야, 우리 거기 갈래? 좋지. 저녁 내기 어때? 콜! 저는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 장소는 당구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당구 실력이 수준급이라는 걸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친구들도 정말 잘 치더라고요.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4명의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다들 진지하게 집중해서 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이날 결국 내기는 남편이 이겼는데 저녁을 먹고 헤어지면서 다음에는 탁구장을 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탁구장도 가? 그런데 요즘 탁구장이 있나? 찾아보면 정말 많아.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 있어서 항상 거기만 가거든. 다음에 같이 가볼래? 우리가 당구 못지않게 탁구도 정말 잘하거든.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친구들을 만나 정말 탁구장에 갔는데 얼마나 자주 갔는지 탁구장 사장님과도 친분이 두터워 보였습니다. 암튼 남편은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고 친구들도 남편과 비슷했기에 보기 좋았어요.
만나서 술만 마시거나 유흥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남편이 꼭 고쳤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담배였습니다. 저는 평소 담배 냄새를 극도로 싫어해서 길에서 걸어가며 담배 피우는 사람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담배를 배웠죠. 물론 제가 싫어하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제 앞에서는 담배를 대놓고 피우지는 않았지만 데이트를 하면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는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았는데 꼭 담배를 피우고 왔어요. 담배를 한 번에 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는 동안 끊으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좀 줄이면 어떻겠냐고 하는 정도였어요. 저희 아빠도 담배를 오래 피우셨는데 엄마와 결혼 후 담배를 끊어보려고 애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도 담배 생각이 나서 매번 실패를 하셨다고 했죠. 그러다가 금연껌을 씹으면서 겨우겨우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가 생각날 때면 간식을 드시면서 이겨내셨어요. 담배도 끊고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이 좋아지니까 아빠는 오히려 담배 냄새가 나면 저보다 더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고요. 저 몰래 피우고 오면 옷에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자기 요즘 왜 담배 안 피워? 끊었어. 뭐? 정말? 확실하게 끊고 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근질근질하네. 그럼 끊은 지 얼마나 된 거야? 한 2달 정도 된 거 같은데? 담배 생각나지 않아? 전혀. 그동안 네가 싫어하는 거 알고 나도 노력했는데 계속 실패했어. 그러다가 네가 전에 금연껌 얘기했던 거 생각나서 나도 씹어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 너무 잘 됐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끊는 게 맞지. 그런데 확실히 안 피우니까 숨도 덜 차고 좋아. 그래, 건강 생각해서라도 그러길 정말 잘했어. 남편이 이렇게 큰 결심 해준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고 또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혹시나 저 때문에 억지로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 금단현상 오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나 싶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농담도 했죠. 그런데 큰일이야. 왜? 나 금연껌 중독인가 봐. 하루에 너무 많이 씹어. 어떡하냐? 어? 그거 TV에서 본 것 같아. 그 배우 누구지? 암튼 그 사람도 금연껌 못 끊는다고 하던데. 그냥 너 웃으라고 한 말이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 마. 남편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끊었고 저희는 3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는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 덕에 저도 아파트 단지에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 당구장이나 탁구장 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면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가끔은 주말에도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남편을 뺀 친구 3명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오히려 저도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죠. 저희가 연애 때부터 서로 잘 통한다고 느꼈던 점은 둘 다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혼 후에도 이런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어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하기도 했고 컴퓨터 학원을 등록해 배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지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전보다 시간 내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자기 그 시험 언제라고 했지? 이번 주 토요일. 준비는 다 했어? 당연하지.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우리 그날 시험 끝나고 오랜만에 외식할까? 그날 약속 있는데 어쩌지? 친구들 만나? 아니, 장인어른하고 약속이야. 남편은 바쁘게 지내면서도 아빠와의 시간을 종종 보내곤 했는데요. 바로 낚시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낚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빠가 남편과 함께 낚시를 다니게 되면서 남편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낚시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간 해왔던 취미 생활과는 달랐으니 저렇게 말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낚싯대를 던져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냐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먼저 아빠에게 연락해서 낚시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네 낚시할 줄 아나? 아니요. 제가 물고기를 좀 무서워해서 무섭기는 뭐가 무섭다고 생선 좋아하면서 그거랑 다르게 팔떡거리는 물고기는 이상하게 무섭더라고요. 일단 한번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싫다는 사람 억지로 데리고 가고 그러지 말아요, 당신. 일단 나랑 같이 딱 한 번만 같이 가보자고. 내가 가는 낚시터는 저수지고 편하게 앉아서 낚시할 수 있는 곳이야. 힘들면 누워서 자도 되고 안에 화장실도 다 있어. 아, 배 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배도 타봤는데 일반 낚시터가 훨씬 편해. 그렇게 남편은 아빠와 낚시 얘기를 주고받다가 몇 번 따라갔는데 그렇게 별로라고 하더니 다녀와서는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야, 아빠 때문에 억지로 낚시 갈 필요 없어. 나 억지로 가는 거 아닌데. 그럼 정말 좋아서 가는 거야? 당연하지. 낚싯대 던져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생각 정리도 되고 장인어른하고 라면도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거기 자주 오는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는 아빠와 둘이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일이 있으실 때는 남편 혼자 가거나 친구들과 낚시를 하고 오기도 했고요. 자기야, 내일 장인어른하고 낚시 가는데 자기도 같이 갈래? 아니야, 난 집에서 쉴래. 아빠랑 둘이 다녀와. 그래, 알았어. 내가 물고기 아주 큰 거 잡아서 사진 찍어 보내줄게. 그래. 남편은 아침 일찍 낚시를 하러 나가면 저녁까지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남편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건가 싶어 남편에게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했는데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먼저 아빠에게 낚시를 가자고 하기도 했으니까요. 회사 일 때문에 낚시를 자주 가지는 못했는데 시간이 날 때면 어떻게든 가려고 했으니 남편이 낚시의 매력에 빠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한 2년 정도는 아이 없이 살다가 천천히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바쁘기도 했고 또 마음처럼 쉽게 아이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처음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으나 슬슬 손주 얘기를 하시길래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훈아, 너 엄마 친구 정임이라고 알지? 그럼요, 알죠.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손주가 생겼잖아. 벌써요? 벌써라니, 그럴 나이지. 내가 전에 친구네 놀러 갔다가 그 집 손주를 봤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남의 집 손주가 그렇게 이쁜데 내 친손주는 얼마나 이쁠까 싶더라고.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내심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실 저도 애는 갖고 싶었는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다 보니 고민이 많았거든요. 병원에서는 나이도 아직 젊고 하니 아직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벌써부터 시험관 이런 거 알아보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 내심 신경이 쓰였습니다. 미혼일 때는 결혼하면 아이는 쉽게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아이가 생기는 것은 정말 하늘이 내려주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가족 간에 불화도 없고 남편과도 사이 좋고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까지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직접 회사 운영을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었죠. 일이 많다고 해서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는데 가끔은 제가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몰래 찾아가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보, 전화라도 하고 오지.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그런데 다 퇴근했나 봐. 비서도 안 보이고. 더 늦게까지 일할 것 같아서 먼저 퇴근하라고 했어. 무슨 일이 그렇게나 많아? 계약할 게 좀 있는데 복잡하더라고. 그런데 그건 뭐야? 도시락? 어, 당신 갈비 좋아해서 좀 구워왔어. 이야, 맛있겠다. 회사 식당만 물려서 저녁도 안 먹고 있었는데. 정말? 얼른 먹어. 당신도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난 먹었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조금만 기다려. 나 금방 마치고 같이 들어가자. 저도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도시락을 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들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찾아가면 남편은 아주 좋아해 주었습니다. 밥도 맛있다고 해주니 다음에는 또 어떤 음식을 싸면 좋을지 연구도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이렇게 회사에 제가 찾아오는 걸 좋아했기에 자주 오라고 했지만 저는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자주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도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100점짜리 남편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서 항상 미리 선물을 사서 준비해두고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도 잊지 않고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저 역시 시댁에 신경을 많이 쓰며 살았는데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은 자기 부모님한테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바빠도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를 자주 했고 퇴근하면 집에 가는 중이라고 저에게 전화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바쁘고 일 때문에 통화가 되지 않을 때는 비서와 대신 통화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쁘다가 시간이 났는지 주말에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잘 됐네. 그동안 일만 하느라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바람 쐬고 와. 그런데 이번에 1박으로 다녀오려고. 하룻밤 자고 온다고? 거기 잘만한 곳은 있어? 있지. 방이 크고 넓어서 우리 넷이 자고도 남아. 남편과 같이 가는 친구들은 바로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었습니다. 만나면 서로 뭐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1박이라고 해도 별다른 의심 없이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 남편은 차 막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딜 가든 일찍 서두르는 편이었는데 이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정말 신나 보였어요. 자기 오늘 되게 신나 보이는 거 알아? 그래? 사실 친구들하고 이런 여행이 오랜만이라 설레네. 항상 당일치기로만 다녔잖아. 그런데 자기 두고 혼자 놀러 가려니까 좀 그렇네. 그럼 나도 같이 갈까? 그런데 제가 저 말을 한 순간 남편이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냥 해본 말이야. 그런데 나 좀 섭섭하다. 전에는 어떻게든 같이 가자고 했으면서. 아니, 그렇게 가자고 할 때는 싫다고 했으면서 먼저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내가 좀 놀랐어. 그럼 여보도 같이 가자, 어? 됐어. 나도 약속 있어. 그리고 내가 그런 눈치도 없을까봐? 친구들하고 여행인데 내가 끼면 무슨 재미야. 조심히 다녀와. 그래, 알았어. 다녀와서 우리도 좋은 곳으로 여행 가자. 그래. 이날 남편을 기분 좋게 보내주고는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도 떨고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려 장을 보고 들어왔죠.
남편은 낚시터에 도착 후 저에게 전화한 이후로 통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편 친구들 연락처도 다 알고 있었고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갔는지도 알고 있었기에 노느라 정신이 없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 사람 부인인데 무슨 일로... 여기 병원인데 최영호 씨가 지금 크게 다쳤습니다. 네? 얼마나 다쳤는데요?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보호자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 일단 구두상 동의 받을게요. 그리고 오시면 바로 서면 동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불안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크게 다쳤다는 말만 생각나서 제발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죠. 그리고 남편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를 않다 보니 저는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병원이 낚시터 부근이라 집에서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가는 동안 더욱 애가 탔어요. 그렇게 걱정을 하며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 이름을 대고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고가 나서 수술까지 했는지 간호사한테 물었더니 대충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최영호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있었는데 같이 오신 분들이 설명하기로는 산에서 굴렀다고 했어요. 산이요? 낚시터에 있었는데 산이라고요? 네, 자세한 건 같이 오신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세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목을 고정하는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무슨 장치들이 온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긁힌 것 같은 상처도 심했죠. 수술은 잘 됐다고 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싶어 남편 친구들이 있다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병실 앞에서 비서를 만났습니다. 서영 씨, 여긴 어떻게... 아, 안녕하세요. 서영 씨 얼굴은 왜 그래요? 다쳐서 병원 온 거예요? 아니, 잠깐만. 혹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자 상간녀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바로 가버렸습니다. 저도 워낙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비서가 이 병원에 있는 것도 너무 황당했고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있는 병실은 4인실이었는데 각 자리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친구들의 목소리였어요. 서로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낚시터에서 있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야, 진짜 죽을 뻔했어. 너 괜찮아? 난 팔이 좀 버그네. 아휴, 그래도 타박상 말고는 이상 없다고 하니 천만 다행이지. 그런데 영원히 그 자식 제정신이냐? 지 혼자 살면 되지 뭔 사랑 타령을 해가지고. 그러게 말이다. 애초에 그 여자랑 같이 간 것도 기가 막히지. 재수 씨가 알아봐 난리 나지. 재수 씨 아는 건 시가 문제야. 이거 어쩔 거냐? 대화 내용에 제 이름까지 나오자 저는 커튼을 확 열었습니다. 재수 씨 언제 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지금까지 한 얘기 다 들었으니까 똑바로 말해요. 여기 간호사가 그러던데 산에서 굴렀다고. 낚시터 간다고 한 거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럼 대체 저 사람이 왜 산에서 굴러서 수술까지 받은 건데요? 말을 안 해주고 머뭇거리는 남편 친구들을 보며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어서 계속 좋게 좋게 말해달라고 했고 결국 남편 친구 한 명이 사고가 났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넷이서만 가는 여행으로 알고 나왔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까 영훈이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여자라면 이서영이요? 남편 비서? 네, 맞아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 비서랑 바람난 거 말이에요. 2달 전쯤 처음 알았어요. 저희도 처음 알고 말렸어요.
재수 씨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무리 저희가 친구라고 해도 다 큰 성인인데 제가 쫓아다니면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한테는 말해줬었어야죠. 전에는 무슨 일 생기면 잘만 연락해줬으면서. 미안해요, 재수 씨. 영훈이가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알아서 정리하길 바랬고 괜히 나섰다가 일만 더 커질까봐 쉽게 나서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방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건 남편이 가지고 나갔던 작은 배낭이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 남편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는데 액정이 깨진 핸드폰도 있었어요. 정작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데 바람난 걸 알게 되니 미치겠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동안 무슨 낌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 이날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남편 사고 소식에 어머님도 오셨고 뒤이어 친정부모님도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으니 다 들어가 볼 수도 없고 해서 병원 로비에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 아들이 수술까지 받고 못 깨어나는 거냐? 진정하세요. 내가 진정하게 됐어? 수정아, 무슨 일이야? 영호 씨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낚시하고 저녁을 좀 빨리 먹었대. 해가 지기 전이라 다 같이 낚시터 주변에서 산책을 나갔는데 뒤쪽에 산이 있었나 봐. 높지도 않고 해서 올라가서 경치나 내려다보자 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졌다고 하네. 어머나 세상에. 왜 하필 우리 아들이야 왜? 저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랑 여행 간 것도 그 여자 때문에 남편이 다친 거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이날 너무 심하게 우셨기 때문에 로베에서 지나가던 의사가 어머님을 진정시킬 정도였거든요. 저도 이미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요. 남편의 몸 상태가 저렇긴 하지만 깨어나더라도 무조건 이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다 같이 있어봤자 보호자는 한 명만 면회가 되고 출입도 돼 안 되니 제가 있겠다고 하고 일단 어머님부터 집에 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 있어요. 뭔데? 여기서 같이 있어줘? 그게 아니라 영호 씨한테 여자가 있었어요. 아빠는 처음에 믿지 않으셨습니다. 친정 식구한테 남편은 정말 잘했고 너무나도 올바른 이미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제가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니 아빠는 크게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셨죠. 아빠, 이미 가고 없어요. 그리고 만나서 뭘 어쩌게. 어쩌긴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하고 바람을 피워? 아까 병원에 확인해 보니까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정도여서 처치받은 게 전부였대요. 그리고 전화해도 안 받아요. 내가 눈치챈 거 그 여자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최서방은 병원에서 뭐래? 기다리면 깨어나기는 안 돼? 병원에서도 장담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러다 깨어나기도 하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리고는 일단 돌아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알아보니 중환자실은 보호자 입실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굳이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었는데요. 충격도 컸고 운전할 자신도 없고 해서 일단 이날은 근처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고 병원에서는 남편이 깨어나거나 일반 병실로 이동할 때 연락을 준다고 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의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다른 것들은 볼 필요도 없었고 핸드폰이 제일 궁금했어요. 하지만 액정이 심하게 깨져 있어서 바로 수리부터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회사로 찾아갔죠. 그 비서를, 아니 상간녀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런데 자리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잠시 자리를 비운 건가 싶어서 다른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이서영 씨 그만뒀어요. 그만두다니요? 지난주에 계속 출근한 걸로 아는데 그게 저희도 좀 황당하긴 한데 서영 씨가 오늘 아침에 사직서를 내고는 바로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회사를 그만둘 때는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전화해도 안 받고 급한 대로 빨리 비서를 뽑아야 하나 하던 중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도망치면 없던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더욱더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해서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 사이 핸드폰 수리점에서 수리가 끝났다고 연락이 와서 급하게 가서 남편 폰을 받았는데 잠금도 되어 있지 않아 통화 목록과 문자, 톡, 그리고 사진첩까지 확인 가능한 부분은 다 살펴봤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 비서와 자주 통화했고 그 내용도 업무적인 내용이라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약속이 있어도 누구랑 어디서 만난다고 다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찾아가도 화내거나 당황한 적도 없었죠. 그러니 남편의 바람은 저에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장실 바로 앞이 비서실이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서로 얼굴 보고 지냈을 걸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문자와 통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상간녀와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 참 행복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도 저와 똑같이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난리셨는데 사실 아빠가 이렇게나 크게 화를 내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상처받은 것도 있었지만 남편의 회사는 아빠가 해준 회사였거든요. 남편은 이미 언급한 대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댁 형편이야 조금 여유롭지는 못한 편이었으나 남편이나 저나 서로 대학도 비슷한 수준에 회사에서 받는 연봉도 비슷했고 무엇보다 서로 성격도 잘 맞았다 보니 양가에서 서로 환영받으며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전부터 다른 지역에 회사를 하나 더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결혼 후 몇 년 뒤 남편의 똑똑함과 성실함을 보고는 회사를 맡기게 된 거였어요. 남편 역시 어느 정도 뜻이 있었고 회사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기에 아빠와 여러 번 얘기를 나누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서랑 바람이나 피우고 다녔으니 아빠가 크게 분노하실 만했죠.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그동안 저는 상간녀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폰에서 찾은 증거들은 물론이고 사장실과 비서실 앞에 달린 CCTV에 찍힌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고 경위 확인차, 낚시터의 양해를 구하고 경찰과 동행하여 낚시터 부근 CCTV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지는 않아도 남편과 그 상간녀의 다정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좀 이상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남편의 회사로 출근을 하셨거든요. 저는 저 때문에 같이 도움을 주시려나 싶어서 그러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임원분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셨죠. 아빠, 변호사 사무실에 증거 제출해서 이제 더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자꾸 회사에 가시는 거예요? 아빠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래. 뭔데요? 이날 아빠한테서 들은 내용은 또 한 번 저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되고 나서 아빠한테 몇몇 임원분들이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빠 회사까지 넘보고 있었다고 말이죠. 아빠를 끌어내리려고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 아빠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직원들을 찾아내고 해당 문서도 찾으려고 그렇게 남편 회사로 출근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금고안에서 관련 문서를 찾아냈고 그와 같은 일을 벌인 직원들도 찾아내서 이미 다 만나봤다고 했습니다. 아빠 회사가 본사라면 남편 회사는 자회사 정도로 보면 되는데 아빠 회사까지 남편이 가지려고 했다니 저도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는 남편과 같이 서류 작업을 했던 직원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남편이 깨어나지도 못하고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 직원들은 사실대로 다 말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나 저나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깨어났다고 하면서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말이었죠. 남편이 사고 당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전화를 받고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남편은 정말 의식이 돌아왔더라고요. 하지만 눈을 뜨고 쳐다만 볼 뿐 아직 말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동도 아직은 힘든 상태였고요.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우리 형은이 무리하면 안 된대. 너무 말 많이 하지 마. 그렇게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곧 재활치료도 시작할 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 아들 돌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1인실이라서 내가 잘 곳도 충분하다. 너 어차피 회사 가야 하니까 여기 종일 못 있잖아. 네, 저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 그럼 이만 가봐라. 잠시만요. 저 영호 씨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아니, 아직 힘들어 한다니까 왜 자꾸 그래? 저는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날 기억해? 사고 났던 날? 하지만 남편은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머리를 좀 다치긴 했지만 기억 소실 이런 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기억 못하는 척을 하는 건지 고개를 자꾸만 돌리더라고요. 이 와중에 시모는 힘들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뭐가 힘들어요? 저보다 힘들어요? 뭐라고? 여기 병원 오는 게 그리 힘드냐? 겨우 깨어난 우리 아들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야? 야, 최영훈, 너 똑바로 들어. 이제부터 소송 시작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소송? 무슨 소송? 회사 잘 운영하라고 사장 자리 앉혀줬더니 몰래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뒤에서 몰래 아빠 뒤통수 칠 생각이나 하고. 언제까지 안 들킬 줄 알았어? 언제까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제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으며 말하니 남편은 당황해서 손까지 떨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죽을 고비 넘기고 깨어난 사람한테 소송이 뭐고 여자는 뭐고 또 뒤통수는 뭔 소리냐? 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알아듣게 말해. 그래서 어머님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러자 시모는 놀랐는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는데 이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길래 잘 다니고 있던 직장 그만두게 하고 누가 회사 사장 시켜달라고 했어? 어? 사돈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게 아니냐고? 그게 무슨 논리예요? 사람이라는 건 다 똑같다. 원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욕심이 생기는 법이지. 어머님은 계속해서 자기 아들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한테 쌓인 게 많다고 하면서 참고 살았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너는 몰랐겠지만 참고 살았다. 대체 네가 며느리로서 한 게 뭐가 있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명절 때 우리 집 와서 뭐 했냐? 와서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그것도 너네 집 먼저 갔다 왔잖아. 그건 어머님이 먼저 그러라고 하셨죠. 어차피 차례도 안 지내니까 일 있으면 아예 안 와도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저 친정 먼저 가라고 해도 자고 간 적 없어요. 명절 당일에 아침만 같이 먹고는 바로 시댁 갔습니다. 명절 음식 안 하신다고 해서 갈 때마다 항상 음식 사들고 가서 그걸로 밥 먹었고요. 지난 설에는 나가서 외식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갑자기 말을 더듬거리시면서 남편 얘기를 하셨어요. 너 우리 아들 이대로 못 걸을 수도 있는데 네가 책임져라 평생. 싫다면요? 뭐야? 여태 실컷 이용해 먹고 이제 와서 내 아들 이렇게 버리는 거냐? 이용이라니요? 내 아들 여태 부려먹었잖아. 그리고 너 나한테 용돈 준 적 있냐? 왜 없어요? 때 되면 드렸습니다. 생신 때는 물론이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 아니어도 쓰시라고 용돈 드린 적 많았죠.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시댁에 매달 돈 들였던 거
제가 모르는 줄 아셨어요? 시댁 형편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남편이 돈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액수를 떠나 남편이 이상한 곳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모시라고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다 뒤에서 몰래 그런 짓이나 꾸미고 여자 만나고 다녔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 인물의 그 체력에 그 성격에 여자 없는 게 더 이상하지 않니? 젊고 이쁜 애들 줄 서는 거야 당연한 이치지. 넌 참 욕심도 많다. 어떻게 다 가지려고 하냐? 더 말해봤자 말도 안 되는 말만 늘어놓을 것 같아 저는 무시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병원을 나오기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말했습니다. 너 소송 대비 똑바로 해야 할 거야. 대비를 하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겠지만. 그리고 당신 비서 이서영, 그 여자 걱정되지 않아? 당신이 그 여자 구하다가 대신 구른 거라며? 걱정 마. 그 여자 멀쩡하니까. 그리고 회사에 사직서 내고 인수인계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치듯 나갔대. 네가 걱정됐으면 병원에 그날 이후 한 번이라도 와봤을 텐데 어쩜 이렇게 한 번을 안 오냐? 나 몰래 그런 여자랑 바람 피우니 좋았니?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유증인지 남편은 말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어눌했어요. 발음도 부정확했는데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던 시모는 자기 아들이 마음이 약해서 저런다며 같이 우셨어요. 지금 울 사람은 나야. 나는 피눈물 나게 해놓고 네가 무슨 염치로 눈물을 보여?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각오하라는 말을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빠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소장을 몇 번 거부하게 되면서 소송에 차질이 생기나 싶었는데 시간은 좀 걸렸으나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또한 뒤에서 몰래 아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서 아빠를 끌어내리고 회사까지 넘보려 했던 문서를 가지고 남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회사로부터 고발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명령이었습니다. 회사 격리부서도 모르게 통장 개설을 해서 횡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전부터 남편에 대한 조사를 조금씩 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했죠. 남편이 사고를 당해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으니 회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남편의 통장 내역과 대출 서류, 이메일 내역 등을 살펴보고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표이사 해임으로 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아빠가 회사 운영을 몇십 년 하셨기에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셨습니다. 아주 힘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은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하다 통원 치료를 시작했는데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소송 대비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기로 했으니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시작하고 8개월 정도 지난 후 저는 판결문을 받게 되었고 남편에게 걸린 소송도 조금씩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진 돈을 다 토해내야 했고 시댁에서도 가진 돈이 없으니 도와줄 수 없어서 빚쟁이가 되고 말았는데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 아들 빈털터리 만들어 이혼하니 속이 시원하냐고 말을 했지만 저는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할 수 있는 소송은 다 하고 이혼까지 해서 갈라섰는데 전 시모나 전 남편은 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제가 다니던 직장으로 저를 보러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사고 후유증으로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웠고 말도 어눌하게 했습니다. 그 상황에 전 시모는 저를 보고는 며느리라 부르며 자꾸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죠. 저는 더 이상 볼 일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한 30분만, 아니 20분만 시간 내줘. 왜 오셨는데요? 내가 더는 힘이 딸려서 우리 아들 간병을 못하겠다.
병원도 자주 가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 나 마른 거 보이냐? 그렇게 힘들면 간병인 쓰세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 간병인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영훈이 얼굴 보이지? 안 불쌍하냐? 네, 전혀요. 회사 일 열심히 하고 딴짓 안 했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잘 좀 봐주면 안 될까? 싫어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런데 그때 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눌하게 더듬거리며 말하긴 했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내가 사장이 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변한 것 같다. 그런데 너 알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나 원래대로 돌아갈 테니까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어? 아, 나 정말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도 반성하고 너만 보고 살게. 어? 진짜 안 되겠냐? 싫어. 상황 따라 달라질 사람이라면 내가 너 받아주고 무슨 일 생기면 넌 또 변하겠지.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 이제 정말 안 변한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너도 네가 변할 줄 몰랐으면서.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네가 있던 자리가 사장이든 회장이든 초심 잃지 않았겠지. 지금 네가 하는 말은 핑계로밖에 안 들려. 그리고 최형훈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운 것도 다 제 탓이라고 하셨으면서 왜 이러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이상한 얘기하시면 두 사람 모두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는 실력 있는 외부 인사로 사장 자리가 교체되었는데 그동안 시끄러웠던 일들로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했으나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빠도 여전히 회사를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한때 정말 좋아했고 존경도 했던 사람과 끝은 이렇게 되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준 것 같아 속은 후련합니다. 그때 받았던 충격과 배신감으로 저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금방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잘 지낼 거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